있는데, 구현상 선생님께서는 이제 외대 철학과를 졸업하시고 외대에서 학위를 하셨습니다. 이 하이데거를 비롯한 존재론적 철학에 대해서 아주 정통하고 해박하신 분을 모셨어요. 저랑도 이제 개인적인 인연이 깊은데 한 십몇 년 전쯤에 제가 하이데거 철학을 처음 공부하기 위해서 선생님을 모시고 강의를 청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학회라든지 학교 관련해 가지고 선생님과는 쭉 인연을 이어오다가 몇 해 전에 이제 선생님께서 잠시 건강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연락을 한동안 못 드렸는데 전화 통화만 몇 번 하고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선생님께 청을 드리고 우리 학생들한테 좀 공부가 될 만한 좋은 내용 좀 강연 부탁드린다고 특별히 청하게 됐습니다. 오늘 구체적인 강연 제목은 시인 이상의 권태라는 타이틀로 강연을 해주실 테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이상 전집을 찾아보면은 이상의 권태라는 제목의 수필이 있어요. 이것이 이상 연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고, 그렇다는 얘기는 좀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한다면은 근대성의 문제, 즉 근대 문학을 연구하면서 왜 근대인들은 권태할 수밖에 없는지, 또 이 권태라는 것이 그 결과로 어떤 현상들을 유발하고 그 효과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권태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근대 문명의 본질에는 어떤 또 비밀이 가로져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학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깊이 있게 문학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문학자들 가운데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이론서들 자료를 찾아서 쓰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저희하고 조금 이 관점이 다르기보다는 다른 각도에서 보실 수 있는 구현상 선생님을 모셔서 이 문제, 즉 시인 이상의 권태라는 문제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현상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틀어봐 주시죠.
윈터 라이제라는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라고 번역이 됐지만 본디 뜻은 겨울 여행이란 뜻입니다. 나그네보다는 슈베르트가 아주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이제 서가적이고 목가적인 이러한 노래를 작곡하고 돌아왔는데, 그러한 겨울 여행의 결과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한 15번째 노래 디크레 까마귀입니다. 아마 제가 찾은 노래 중에 권태와 아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서가곡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이 권태라는 것을 감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제가 이제 기분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제안할 때가 있었는데 2003년, 오래됐지만 그 뒤로는 전개를 좀 못했습니다. 학문의 방향이 좀 바뀌어서도 그런데 기분이라는 관점에서 권태를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기분은 기의 분한이란 말의 준말입니다. 기는 우리 최한기의 기철학에서 많이 알려진 그 낱말이고요. 원기, 기와 관련된 낱말은 뭐 한 120가지 정도 있을 만큼 동철에서는 이기이원론으로부터 기에 관한 이론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기라는 것은 아주 원초적인 현상입니다.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낱말이죠. 산이나 강물 또는 구름, 이런 것부터, 또는 이제 만물의 어떤 구성 원리, 이런 것까지 한데 아우르는,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제 생리학적으로까지 사람의 삶을 주관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실체, 이렇게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것을 숨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숨이라는 건 들숨 날숨으로 내쉬고 들이쉬고 하는 운동성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숨이라는 것은 드러남의 반대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기분이란 말은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방식으로 기가 모이면 빽빽해져서 강해지고 흩어지면 여려지고 뭐 이런 방식으로 변화의 어떤 생성 소멸의 근본 원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고요. 이렇게 24절기처럼 분한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사람에게 오면 기의 이러한 분한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이라고 말해지는 그 어떤 몸의 이러한 조율이 바뀌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독일어로는 슈티뭉이라고 하는데요. 슈티멘 하면은 악기를 조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맞춰 나가는 것이죠. 다스름이란 우리말이 있는데요. 도레미파 솔라시도라는 기본 음을 가지고 모든 악기들을 거기에 맞추는 것, 이것이 다스름이고요. 독일어로는 그것이 슈티뭉입니다. 영어의 필링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영어에서는 잉글리시로는 보통 이제 그 모션이라고, 이모션이라고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 모션이란 말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운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운동성 또는 운동 가운데도 어떤 조화, 이런 것이 기분 또는 슈티뭉 또는 이모션, 이런 말들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삶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어떤 생명의 원동력이 되는 요소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뭐 기분이란 말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하이데거가 존재할 시간에서 말한 기분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강의실 상황이면은 긴장하게 되고 조용해야 되고 뭐 이런 사물과 사람과 어떤 사건, 이것들 어떤 상황 속에 내가 들어와 있을 때 그 들어와 있는 상황에 의해서 내가 조율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기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말 기분하고 좀 안 맞는 면도 있고 맞는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이 달라지니까 내용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맨 마지막 문장에 보면 우리가 그때그때마다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처해 있는 특정한 방식이 기분이라고 한다면은 이 기분을 통해서 우리가 놓여 있는 세계가 드러난다. 이렇게 이제 큰 틀을 가지고
기분이라는 것을 연구해 갑니다.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이거 좀 눌러야 되는데. 네. 네, 기분과 감정을 어떻게 구별해 보고 싶은 건데요. 여기서 뜨면은 44초 부분까지 좀 가주세요. 전체 화면으로 띄워주시고. 네, 아마 이런 는데 그 초창기 제 연구들의 주요한 특징은 기분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현상학이라는 특히 하이데거 현상학의 방법론을 빌어서 구조적으로 진행했다는 점과 또 저 자신을 소개하는 글에 잠깐 나타나 있지만은 우리말을 가지고 기분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는 두 가지 점이 좀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느낌이란 말을 설명해 보자면 누구나 우리 한국인이면 느낌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느낌이 늑이라는 말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설명드리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늑이라는 게 뭘까요? 그럼 우리 얼굴을 낯이라고도 하는데요. 나타나다. 또 낯하고도 연결됩니다. 또 밤낮 할 때도 낯하고 연결이 되네요. 그럼 늑이라는 것과 낯이라는 것과 낯이라는 것이 어떤 연관이 있다. 그러면 기분이라는 것, 기분도 감정도 또 어떤 진리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 느낌이라고 할 때 그 늑이라는 말을 이해하면 느낌 현상을 설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늑이라는 것은 어떤 불러일으키는 힘 또는 원인, 이것이 좀 남에게 부정적으로 전달할 때는 탓이라고도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탓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탓으로 인해서 빚어진 부정적 결과를 탓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늑이라는 것은 그런 긍정 부정을 떠나서 무엇인가를 불러일으키는 원인, 그것을 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 느낌에는 크게 불러일으킨다라는 중요한 활동이 들어가 있고요. 그때 이 불러일으킬 때 저절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테고요. 또 스스로 불러낼 수도 있을 테고요. 생각 같은 경우, 상상 이런 것들이 좀 그럴 테고요. 또는 이제 강렬한 것들은 밖으로부터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또는 여리고 잔잔하고 뜨뜻미지근하고 또 희미하고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늪을 우리가 이렇게 파노라마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느낌을 단순히 느낌만으로 설명하지 않고 어떤 구조를 찾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구조가 좀 나타나는 면이 있는데요. 그럼 늪의 반대쪽에는 받아들이는 쪽이 있어야겠죠. 불러일으킨다면은 부름에 응답하고 들어주는 받아들이는 쪽이 있어야 되고요. 그럼 이 둘의 관계, 늪이라는 것과 받아들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알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알미라는 것은 또 뭐 알아보다, 알아주다, 뭐 알아하다 해가지고 그 파노라마가 뭐 무궁무진한데 기본적으로는 차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 상차림할 때. 그러니까 알미라는 것은 하나의 개념화되는 것이고 캐테고리가 되는 겁니다. 개념화가 되고 그 개념화라는 것은 언어층이 있지만은 감각이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또는 뭐 다양한 뭐 외국어 층이 등 다양한 층위로 범주화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주화가 된 것들은 이제 거꾸로 우리의 느낌들을 덮어 씌우면서 우리의 느끼할 바들을 조율해 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늪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원인이기도 하지만은 그 뒤로는 우리가 받아들인 알아차림의 패턴을 통해 가지고 또 조율되는, 거꾸로 조율되는 이런 이제 느낌을 조율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저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 됐습니다. 네.
이 이제 말과 현상, 늪이라는 거하고 느낌이라는 것은 그 사이에 말이 있어서 이것이 사랑이냐, 슬픔이냐, 권태냐, 그걸 어떤 말로 규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실제로는 우리의 기분과 감정도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신비로운 현상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분과 감정의 차이를 말씀드려 보자면, 기분이라는 것은 처해 있는 상황에 의해서 조율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감정할 때 이 감정은 우리 마음 속에 느껴 일어나는 마음, 마음에 일어난 마음, 그게 마음 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마음. 좀 오타가 생겼네요. 속마음. 예. 마음 속에서 일어난 마음, 속마음이다. 겉마음도 있고 속마음도 있다고 한다면은, 감정이라는 것은 그 속마음을 느끼는 바, 그리고 그 속마음이 어떤 특정한 그 실마리가 있다든지 구조가 있다면 그것을 정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방에 가면은 여기는 뭐 섬 지방에는 섬 지방의 정서가 있다. 그러면 일종의 그 어떤 느낌의 어떤 방식이 공통된 바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정서와 감정은 그 차원이 좀 달리 있는데요. 잉글리시로 번역할 때는 감정은 feeling으로 많이 번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feeling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만져서 느끼다, 만진다는 뜻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성이 강조된다는 낱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감각 작용을 통해 눈, 코, 입, 귀와 같은 것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감지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오늘날에는 그것이 이제 자율신경계나 또는 교감신경계 등의 이런 체계로서, 시스템으로서 설명되기도 하는 과학의 한 분야가 됐습니다. 무게 영화나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감정을 인위적으로 제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퀄리브리엄이라는 영화를 잠깐 소개한다면은 보여주진 않겠습니다. 이제 가장 강력하게 인간을 통제하려면은 언어를 통제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인간의 감정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인간의 모든 감정을 통제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공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 일말에 감정이 갖고 있는 어떤 폭발력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인 권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영역이기 때문에 공들여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권태라는 이 낱말, 이것이 무슨 뜻일까? 이게 좀 저는 늘 궁금했어요. 권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아주 반복되는 단순 노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태라는 것은 아이고 이제 그만하고 쉬면서 밥이나 좀 먹자, 놀고 싶다, 이런 마음, 이게 태입니다. 그러니까 권태라는 것은 한편에서는 단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이고, 또 한편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좀 편안하고 게으른 마음이 들어서 이제 따분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좀 쉬고 싶다, 이런 상황을 나타낸다. 여기 이제 태만이라고 가지고 우리가 쓰면 좀 더 강력해지는데요. 만자라는 것을 쓰면 어떤 일이 되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양반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청마루에 앉아가지고 담뱃대 딱 꼬나물고 그 아랫사람들에게 이것저것 호령으로 남을 부리면서 눈을 부라리는 모습, 거들먹을 이제 피운다, 오만하다, 이렇게도 이해될 수 있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태만하면은 남을 무시한다는 뜻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권태에는 이제 지루하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루가 우리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국어학자들이 연구를 안 해놔서 일단 지루하다의 의미를 좀 몇 가지로 추출해 봤는데요. 지리하다라는 말과 연결된 방언으로 지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리하다. 지리하다는
질질 끌려다닌다, 지질하다, 즈질하다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즈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이지만 가위 눌리다, 귀신에게 가위 눌리는 상태, 염이라고 많이 한자로는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잘것없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아이 지루한 거다, 보잘것없는 것이다. 또 진저리 치는 어떤 지긋지긋한 것이다, 또는 질리는 것이다. 이렇게 지루하다의 온톨로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루하다는 어떠한 사슬을 이제 꾸리고 있냐면 지리하다, 지질하다, 주질하다, 가위 눌리다, 하찮다, 진저리, 마른 자리하고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질질 끌린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전에서 찾아낸 권태란 낱말 몇 개를 보여드릴 텐데요. 의림 찰요라는 것은 의학서입니다. 여기 보니까 신체 권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때는 아이고 팔다리가 나른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쓰고 있는 권태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때는 피곤하다는 뜻입니다. 피라는 낱말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피라는 것은 살갗이 좀 거칠어졌다 이런 뜻인데요. 지쳤다 이런 뜻입니다. 고온이라는 것은 갇혀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친 몸에 갇혀버렸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 이제 뻗었어, 또는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시들어워, 고달픈 상태, 이것이 나른함입니다. 근데 의방유치, 이게 좀 더 유명한 책인데 여기 보면은 의방유치에는 그냥 권태만 썼는데도 이렇게 몸이 늘어진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로라는 것을 주로 권태란 말로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권태라는 말을 이제 조선시대에는 나른하다, 피곤하다 또는 늘어지다, 그래서 풀어져서 뻗다 뭐 이런 식으로, 지치다, 움직임이 느려지다 이런 식으로 이해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세기로 오면은 쓰임이 좀 확대가 됩니다. 임재지배부 경우에는 권태로워졌다라는 것이 뭐냐면 왕래하는 어떤 즐거움이 없어지는 상태, 특히 공부에 많이 썼습니다. 공부가 권태로워지다, 공부를 해가지고 뭔가 깨닫는 바가 없어지는 상태, 이런 걸 권태라고 쓰기 시작해요.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정신권태라는 말도 썼는데 아무리 연구해봐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정신권태, 정신이 권태로워졌다. 그래서 소개는 못했고 그냥 그런 말을 쓴 사람이 있더라,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양에서는 권태가 어떻게 쓰이기 시작했는지 좀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권태라는 이 말은 출발어라고 하면 이제 번역어로서의 권태를 이제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요. 스펜젠의 지루함의 철학에 소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스콜레는 우리가 이제 스쿨, 학교의 어원이 되는 말이기도 한데요. 여유, 여가란 뜻으로 많이 이해되고 있지만은 게으름, 귀족이란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림이나 권태의 뜻으로 코로스라는 낱말도 쓰였는데요. 뒤에서 그냥 이제 우리가 어떤 뒷바지 해주는 사람, 뭐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말로도 이제 지루하다, 뭐 이런 뜻이 메마르다는 뜻으로 케달리그란 말이 있고요. 덴마크 말로도 캐썸헤드란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 말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잉글리시로도 그대로 쓰기도 하죠. 앙니 이렇게 쓰는데요. 요거는 이제 라틴 말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노조라는, 뭐 이건 그 어원이 다 있으니까 서양에서는 어원 분석이 잘 돼 있으니까 정확히 권태가 무슨 뜻인지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유명한 권태 표현은 아케디아라는 말입니다. 두 가지 말이 있어서 이제 일단 널리 쓰이는 말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게으름을 수반하는 맥없는 따분함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따분함이 또 뭔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게으름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우리말로는 겨르롭다라고 하는데,
결을, 한가할 겨를이 없다. 이 겨를을 찾는 마음, 이것이 게으름입니다. 노동하는 게 힘들 때, 잠깐 쉬고 합시다 할 때 쉼이 길어지면 게으름이 되는 것이죠. 또는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아라는 말이 부정, 접두사이고 이것이 케도스란 말에서 왔는데 케도스가 걱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걱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 또는 이것을 무관심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좀 정확한 번역들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아케디아란 말 속에는 걱정의 반대, 그래서 관심이 이제 쓸 필요가 없는 상태들, 안전한 상태 이런 것이 들어가 있다. 이제 이 낱말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면 이제 쉽게 설명이 됩니다. 아담과 이브가 지루했다, 아니다 이 논쟁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권태로웠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 왜 아담과 이브 관련해서 권태 논쟁을 했냐면 권태를 일종의 죄악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논의를 하려면 이제 한 단계를 더 내려가야 되는데요. 잉글리시 낱말 boredom이라는 것은 그 어원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bore가 boring, 구멍을 뚫는 행위인데요. 아마 그런 행위에서 비롯된 것 같다. 그렇게 이해가 돼서 boredom이라는 것도 반복된 동일한 행위, 이것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일단 요걸 먼저 설명하고 제 전체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저는 이제 권태를 지겨움이라는 낱말로 바꿔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권태라는 말로는 설명이 잘 안 돼서 이제 이것을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작업 가설이라고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권태는 지겨움을 뜻한다. 이렇게 일단 전제를 하고 권태란 낱말을 버리고 지겨움이란 낱말로 설명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지겹다는 일단 결론, 네 가지의 층위를 갖고 있다. 그럼 첫 번째의 지침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조선의 의방 유치와 같은 의학서에서 주로 나왔던 그 내용을 이제 담아 놓은 것입니다. 지친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 설사란 말로도 쓰였습니다. 좀 묽은 똥을 싸는 걸 설사라고 하죠. 지친다를 설사한다라고도 했습니다. 잘 이해 못하실 수도 있는데요. 또 하나는 살인문 같은 걸 지친다 할 때는 문을 잠그지 않고 덜 닫는 상태 이렇게도 쓰고요. 또 얼음을 지친다 할 때는 미끄러진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고정되지 않는다. 또 이것이 약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지쳤다 그러면 약해졌다 이런 뜻으로 보는데요. 이 전체적인 낱말의 뜻이 바로 뭐냐면 본래적인 어떤 요소, 기운이라든지 맥이라든지 하고 싶은 마음 또는 어떤 보람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상태, 이것이 일단 지겨움에 들어가 있다. 두 번째 이제 지루함인데요. 아까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은 지루함의 핵심 의미는 질질 끌려다니는 겁니다. 질질 끌려다닌다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가위 눌림도 있을 테고 짓눌림도 있을 테고 내리눌림 같은 것도 있을 테고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히거나 또는 실증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자유롭지 못한 상태, 이것을 지루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지루함은 갇혀있다 이런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따분함인데요. 이 따분함도 우리가 쓰는 말로는 정확히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따분함은 맛이 없이 텁텁한 상태. 그래서 원래 내가 맛보고자 하는 그 맛을 제대로 맛보지 못한 상태, 이것이 바로 답답한 상태인데요. 또는 이것이 지저분한 상태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원래 원했던 그런 맛이 아닌 경우, 또는 이제 그래가지고 한눈을 파는 상태, 그래서 결을 독일어로 보면 이제 권태가 랑에바일레인데요. 바일레라는 것이 바로 결을이란 뜻입니다. 결을이 길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따분함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네 번째로는 이제 지긋지긋함인데요. 지긋지긋 두 낱말을 쓴 거 보니까 참고 또 참음,
우리말로 끈짐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계속 우리말을 쓸 때 모르는 낱말들이 너무 많이 나오시죠. 예. 참고 들어보시면은 감으로 그냥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진절이라는 것이죠. 지긋지긋해가지고 진절이 소름이 날 정도로 근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고 기분인데 우리가 참죠? 이런 것을. 그러면 이제 어떤 지겨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지겨움이라는 것은 귀족이나 특권층의 전유물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지겨움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군주의 경우에는 군주와 그 가족들만이 지겨울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군주를 지겹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가 군주의 월권을 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논의는 이제 죄악으로서의 이제 권태인데요. 지겨움. 아케디아라는 말을 아까 잠깐 소개했지만 여기서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제들이 한낮에 이제 그 권태라고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한낮의 지겨움. 신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사제들이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한 물음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게 의미가 있을까?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장 거룩하고 모든 의미의 근원이고 모든 의미의 근원이 되는 신을 의심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겨워한다는 이 개념은 신에 대한 신성함을 의심케 만들고 그래서 신에 대한 모독으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교부들에게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권태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신에 대한 권태를 느낀다면 그건 신이 바로 흠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겨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권층을 나타내는 상징과 같았다. 중세까지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겨움이 갑자기 대중화가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귀족을 넘어서서 일반인들도 물질적인 안정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안정 뒤에 오는 이 편안함, 긴장의 풀림, 또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또는 끊임없이 어떤 그 이제 반복되는 일상 이런 것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동에 시달려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대중들도 이제 이런 지겨움에 시달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겨움에 시달리는 대중들은 그 지겨움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지겨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가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그 여가 시간을 일단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가를 계획을 세워서 즐기게 되는데, 이런 레저라는 것이 없을 때는 결국 시간만 주어지고 또 더 지루한 이런 시간이 지속됨으로써 그건 길어진 시간 때문에 지겨움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이 오늘날에는 심심풀이와 같은 이제 1차원적인 세계 또는 소비 시대로 바뀌면서 끊임없는 듣볼거리들로 그 시간의 여백들을 이제 채워나가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왔다. 그럼 대중의 지겨움은 어떤 지겨움일까요? 지겨움이 대중화됐을 때 그렇다고 해서 대중이 느끼는 지겨움이 귀족이나 특권층이 느꼈던 지겨움과 같은 걸까요? 또는 지식인들의 지겨움과 같은 걸까요? 전 대중이 느끼는 지겨움은 이상이 느꼈던 그런 지겨움과는 전혀 다른 층에 있다고 봤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시간 부족 사회, 시간이 부족한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남는 시간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속적으로 그런 할 일들의 톱니바퀴 속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똑같죠. 할 일로 끊임없이 밤을 새워야 할 정도죠.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현대인들에게 어떤 여가 시간이 주어지면 즉시 무엇을 하냐면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보낼 것인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일단 재미있는 놀이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놀이를 열심히 놉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만족스러울 때도 있는데, 아이, 시간이 아깝다. 헛되이 보냈구나. 이러면서 내일 또 할 일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일의 시간이든 여가 시간이든 현대인들에게는 결국 자기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본래적 자기라고 진정한 자기하고는 동떨어진, 결국은 노동이라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한 돈을 버는 일로 전락해 버렸고, 여가 시간이라는 것은 그 지겨워지는 시간을 죽이기 위해서 때우는 시간으로 바뀌어서 결국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중의 지겨움이라는 것은 결국 지겨움을 느끼지 못하는 지겨움이죠. 지겨움이 드러날 여가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듣볼거리들 이걸 통해 가지고 노동과 또는 이제 이런 오락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틀로 나날살이를 되풀이하고 있어서 진정한 자기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본래적으로 이제 권태의 현상을 좀 분석해 보기 위해서 먼저 하이데거의 이제 결론을 먼저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이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이데거는 권태를 세 단계로 구분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체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보기 자체를 좀 잘 이해해 두시면 하이데거가 말하려고 하는 권태를 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겹다. 무엇에 의해 지겹게 된다. 기차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4시간 동안. 그래가지고 언제 기차가 오나 하고 시계를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림도 그려보고 뭐 돌멩이를 찾아보기도 하고 발로 한번 등등 4시간 동안 할 일을 계속 찾지만은 아무리 열심히 시간을 보내도 15분밖에 안 지나가요. 또 한참을 노력해도 30분밖에 지나가지 않습니다. 아직도 3시간 반이 남았어요. 이렇게 3시간 반이 남았는데 아직도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지겨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지겨움은 자 기차가 들어옵니다 하는 순간 단박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일종의 유한적인 그런 요 노래는 넘어가겠습니다. 다 아실 테니까. 이 노래가 아주 재미있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죠. 기차와 소나무, 뭐 기차가 서지 않는 간이역에 하고 시작하는 아주 뭐 히트곡이죠, 그죠? 근데 여기에는 권태가 없습니다. 저 기차역에서는 소나무는 저 권태를 느끼지 못하는데 저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사람만이 권태를 느낀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는 권태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AI가 만들어진다면 아마 AI도 어쩌면 권태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정이 없으면 이미 AI는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마 AI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제 대화가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뭐 정보 빅데이터 수준에서 얘기하는 건 그걸 넘어선 겁니다. 빅데이터 수준을 넘어서서 대화가 가능하고 또 환자들을 많이 치료하는 이제 그런 AI를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감정을 갖고 있는 로봇 이런 걸 개발하고 있는데 아마 개발자들도 이제 예기치 못한 그러한 권태를 느낄 수도 있을 테고요. 엑스 마키나라는 영화에 보면 아주 다양한 종류의 AI들이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차역 지겨움. 핵심은 공허라는, 레어라는 말에 있는데요. 맨 밑에
레어, 라센이라는 독일어를 좀 소개했습니다. 레어라는 건 텅 비다 이런 뜻입니다. 기차역이 이제 4시간 기다려는 사이에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아마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책도 읽어보고 가로수도 몇 개인지 헤아려보고 했는데 계속 아직도 기차가 안 오네 하는 이 아직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왜 아직도 기차가 안 오는가 봤더니 그 시간이 자꾸 쬐걸은 머무적거린다는 거야. 머뭇 올 듯 말 듯 안 오고 있는 상태. 그 시간의 흐름이 자꾸 느려지니까 그 느려지는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지나가질 않고 점점점 갈수록 느려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느려지는 시간 동안 내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이거 할 일 없음. 이것을 이제 공허라고 썼는데요. 우리말로 이제 공허가 아주 독특한 낱말입니다. 공이라는 것은 뭐 우리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앞에 산이 있는데 삽 하나로 산에 구멍을 뚫는다고 치죠. 산 전체를 전부 구멍을 뚫었어요. 그럼 산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이게 공이에요. 공이라는 것은 색이라고 하는 형태화된 것들을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허물어서 없앤 상태입니다. 근데 뒤돌아보면 산이 뒤에 있어요. 이 공이라는 건 그러니까 공과 색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인데 허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허라는 것은 사냥꾼 용어입니다. 호랑이 잡으려고 이제 굴을 팠는데 거기에 호랑이가 안 잡혔어요. 그 굴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게 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공이라기보다는 허입니다. 내가 잔뜩 무엇인가를 기대했고 바랬는데 그 바람이 허물어져 있는 거죠. 한 낱말을 더 소개하면 더 재밌는데요. 무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공허, 무 이렇게 우리가 세 낱말을 같이 쓰기도 하는데요. 무라는 것은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대나무를 불태워버리면 사라져버리죠. 그런데 진짜 사라진 것처럼 보였는데 거기에 빛이 들어온다는 새로운 현상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강력한 낱말은 무입니다. 무자화두란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의 차원을 놓고 본다면은 기차역에서의 지겨움은 뭔가 기대했었는데 기차가 빨리 오기를 바랬는데 기차가 빨리 오기는커녕 점점점 느려지는 상황. 이것이 거기에 그럼 느려지는 상황에 붙잡혀져 있는 것, 처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다림이다. 또는 지겨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셈입니다. 뭐 어렵지는 않죠, 이 부분은. 두 번째는 이상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하니까 좀 주의를 기울여 보시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쉽게 이해되는데 두 번째는 조금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파티에 갔어요. 즐거웠겠죠? 근데 즐거워야 되는데 보니까 즐거운 것 같았어요. 근데 집에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 초대 자리, 파티 자리에서 좀 지겨웠어. 뭔가 열심히 놀고 왔는데 집에 들어오면서 지겨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 지겨웠지? 하고 이제 하이데거도 뭐 스스로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품이 계속 난 거예요. 참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몰래 숨어서 하품을 합니다. 그다음에 손가락으로 식탁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를 피워요. 이게 이제 사르트르도 저 시가 얘기를 많이 하죠. 하이데거는 담배 피우는 이유가 이제 권태를 죽이기 위한 것이다라고 썼는데 사르트르는 이제 좀 실존 철학자답게 권태를 죽이는 게 아니라 상대의 눈길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타인의 눈을 이제 지옥이라고 봤으니까 타인의 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피우는 거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그 초대 자리에서 그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어떤 행동에 몰입해 들어가지 않고 제3자로 외떨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잘 보니까 다 즐거웠어요. 그래서 지겨운 어떤 것은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겹다고 말할 수가 없었는데 집에 와서 집에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지겹다고 느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맨 밑으로 내려오시면 초대 자리에 참석하는 이 시간 전체를, 주말 전체를 내가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체를 그냥 내 자신을 찾는 뭐 독서를 한다든지 자기 미래를 개척한다든지 자기 자신의 본래적인 어떤 가능성을 추구하는 일을 하기가 힘드니까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남는 시간 전체를 그 자리에다 할애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선 거기서는 결국 몰입이 안 되는 바람에 나도 잃어버렸고 그 참석한 그곳의 재미도 잃어버려서 아예 멈춰선 시간에 붙잡혀 버리게 됐습니다. 이상의 경우라면 성천에 있었던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하이데거가 철학자로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분석 내용인데요. 여기는 자세히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깊은 권태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티프라는 것은 깊다라는 이 말은 두껍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철학자들이 얘기할 때 두께는 정신의 특징입니다. 물체의 경우에는 두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께라는 것은 뭔가 차이를 지은 사이에 생겨나는 것인데 물체는 또 다른 물체가 있을 뿐이고 그 물체와 다른 결을 달리하는 다른 것이 있지 않기 때문에 물체는 1차원적이다, 깊이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정신은 그것과 달리 깊이를 갖는다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깊다라는 것은 결국 정신적인 권태다, 정신적인 지겨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독일어를 이해하실 때 조금 편합니다. Es ist eine Langeweile. S라는 건 it라는 건데 영어로는 it라는 건 그것입니다. 비가 온다. Es regnet. 비가 온다. It's rain. 근데 it라는 말은 그럼 그때 뭘 얘기하는 건가요? 하늘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자연을 얘기하는가요? 보통은 이제 운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징할 수 없는 어떤 주체가 있고 그 주체가 it's rain 하면은 그 주체가 보이지 않는 주체가 비라는 것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라는 것은 실체화할 수도 있고요. 근데 하이데거는 그런 실체화의 방식은 포기하고 모든 것이라고 바꿔놓으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그냥 모든 게 다 지겹다. 우리말로는 그냥 사는 게 지겹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이제 연구를 많이 보면 우울증의 초기 증상이 다 이런 겁니다. 그냥 이것저것 다 지겨워. 그래서 탈출구가 없어지면 이제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이라는 것은 깊어진다는 겁니다. 밑으로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깊은 곳, 어두운 곳, 심연, 위험한 곳으로 떨어지는 것 또는 터널이라고 한다면은 아주 빠르게 터널의 깊은 곳으로 달려가는 것. 그러면 이제 결국 한 점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게 바로 이제 우울인데요. 권태의 경우, 지겨움의 경우에는 깊은 지겨움은 이것저것 또 이 장소, 장소가 아니고 그냥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갑자기 지겨워지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깊은 지겨움이라는 것은 핵심적으로 모든 게 다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게 다 똑같다라는데 딱 한 가지는 예외입니다. 나 자신은 빼고 밥 먹는 것도 똑같고 안 먹는 것도 똑같고 뭔가 새로운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럴 경우 내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죠. 지겨움이 물러가길 바라는 것. 정말 이런 사태를 이상의 권태가 정확히 표현해 줬습니다. 이걸 해도 의미가 없고 저걸 해도 의미가 없고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 전체가 내 삶 전체가 공허해졌는데 그 안에서 딱 한 가지 자기 자신만은 포기할 수가 없어서 공허 속에 또는 이런 무의미 속에 또는 이 지겨움 속에 갇혀있는
자기 자신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자기를 목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깊은 지겨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깊은 지겨움 속에서는 자기 자신도 똑같아져야 되는데 자기 자신 똑같아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아질 수 없는 어떤 것으로 남아있는 자기 자신만을 만나게 되는 상황.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똑같아서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게 되는 이런 모습을 깊은 지겨움이라고 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주제인 이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제 논문에서는 전부 권태라는 말로 썼는데요. 지금 오늘 발표에서는 전부 지겨움으로 바꿨습니다. 권태라는 낱말은 파자가 좀 어려웠습니다. 낱말 자체의 풀이가 어려웠고, 제가 하는 이제 우리말로 철학하기는 결국 말이라는 것이 어떤 현상 또는 사태나 문제를 푸는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고 거꾸로 그것이 열쇠 낱말이 되거나 또는 열어주는 어떤 기능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겨움이라는 낱말은 권태보다 훨씬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열어주기 때문에 권태라는 낱말을 버리고 지겨움으로 좀 바꿨습니다. 근데 이상은 제가 뭐 이상을 읽은 지가 이제 우리 그 김유중 선생님 덕분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읽어보니까 이상이 정말 천재였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문득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제 맨 위에 지겨움거리라고 쓴 부분이 있잖아요. 지겨움거리라는 말은 거리라는 것은 불러일으키는 것이란 뜻인데요. 먹거리 할 때 거리 같은 겁니다. 저것만 가져오면 그냥 지겨움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그게 뭔지를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상은 그걸 딱 한마디로 단조로운 것이라고 꿰뚫어 봤어요. 요거로 이제 이상의 연작 이제 수필 권태라는 데에서는 똑같은 상태의 되풀이 반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조가 뭐냐? 단이라는 거는 한자 낱말로 보면은 창 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둘, 셋 나뉘어져 있지 않고 아주 날카로운 끄트머리. 그러니까 하나, 낫이란 뜻이죠. 낫. 조라는 말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단조, 장조 이런 이제 음계에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음계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 뭐 도면 도, 솔이면 솔. 그러니까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러니까 단조로운 것인데 이걸 몇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아주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고 있어서 읽어보면 되게 운율도 맞고 좋습니다. 곡선으로 치면 굴곡 없는 것, 펼쳐진 것으로 치면 한없는 것, 색깔로 치면 똑같은 색, 모양으로 치면 그게 그것 같은 것, 날씨로 치면 더위에 계속, 사건으로 치면 똑같은 반복. 아마 이 권태가 쓰인 그 장소는 성천이지만은 실제 이거 수필을 쓴 거는 이제 가장 이상이 어렵고 힘들 때 도쿄에 있을 때 썼기 때문에 동경에 썼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나중에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저는 요 작품만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조로운 것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굴곡, 한계, 구분, 차별, 단절, 변조, 다양성, 다채로움, 풍부함, 어쨌든 변화 자체가 사라진 상태, 이것이 단조입니다. 뭐 실제 단조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상은 그렇게 봤습니다. 이걸 조금 달리 얘기하면은 서로 다를 것이 없는 것, 똑같은 것이라고 다 똑같은 것이 돼버리는 것. 근데 이상의 그 수필에서는 재미난 표현이 싱거운 것, 싱거운 것. 싱겁다는 것은 맛이 없다는 뜻입니다. 맛이라는 건 이제 소금을 넣어야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맛이 곧 이제 소금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싱거운 것, 맛이 없는 것, 김이 빠진 것, 맥이 빠진 것, 아까 이제 제가 이제 그 따분한 것이라고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또 흥이 나지 않는 것. 본래적으로 어떤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어떤 것이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시인 이상은 단조로운 것들이 계속 그 단조로움을 유지할 때 지겨움에 사로잡히게 말았다.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얘기했던 그 권태하고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기차역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권태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파티 장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상은 뭐 성천이라는 것이 이제 벗어나면 또 권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런 종류의 지겨움이 아니고 벗어날 수 없는 지겨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것을 일제 강점기로까지 연결시킨다면 아마 이상이 느꼈던 이 그 지겨움은 기분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상은 이런 지겨움이 일어났을 때 지겨움 죽이기를 시도하는데 이 부분은 양념 같아서 한번 잠깐만 소개했습니다. 뭐 최사방 조카와 장기두기 10번 두면 10번 이기는 거 물가에 앉아 사색하기 뭐 등등 뭐 한 가지 송사리 때는 조금 처음에는 흥미로웠었죠. 송사리 때에서는 뭔가 살아있다 무리지어서 먹이를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송사리 때는 좀 살아있는 게 아닌가 아마 그런 정도의 상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똥 누는 아이들 얼마나 할일 없으면 저럴까. 근데 아마 저거는 그 이상이 도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 아이들은 절대 권태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건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저 하나하나의 그 장기를 둔 저 최사방은 절대 그 권태롭지 않았고요. 이기고 싶어서 안달을 썼고요. 또 이제 이제 이상이 그 만났던 농부들도 절대 권태롭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권태롭지 않은 세계 속에서 왜 이상만 유독 권태를 느꼈을 것인가? 이게 바로 일반인들이 느꼈던 권태와 지식인으로서의 이상이 느꼈던 권태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만일 농부들이 그 시기를 일제 강점기라고 이해했더라면 그들도 권태에 빠졌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개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은 물론 이제 요양차 간 곳이기도 하지만은 아픈 상태이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지식인으로서 일제 강점기라는 그런 어떤 자기가 천재로서 무엇인가 할 일을 의미 있는 일을 이제 세계적인 작가가 되고 싶었던 또는 화가가 되고 싶었던 이런 꿈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펼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 일제 강점기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 않는가 이런 그 끝이 언제 주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미래에 대한 공포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런 지겨움을 더 강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이건 좀 뭐 사견인데요. 이상은 끊임없이 자신이 느끼는 이 권태를 녹색의 공포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춰 글을 쓰시곤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공포라는 말을 이제 시계의 무서움과 비슷하다. 아이러니하죠, 이것이. 시계라는 게 무서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인데, 왜 그 시계가 무서움을 낳는 것일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럼 시계가 무엇이냐? 뭐 물시계, 해시계 이런 게 있지만 여기서는 일단, 기계시계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계라는 것은, 시간 속에 있는 어떤 것을 수로 헤아려서 이제 재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비약을 하면 추상기계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재는 추상기계다. 근데 추상이라는 게 또 무엇이냐? 왜 시계가 우리에게 무서움을 낳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녹색의 공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추측해 보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추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질적 집적성이라는 것을 빼버리고 그것을
보편적이고 이성적이고 계산적이고 기술적인 개념 체계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걸 좀 달리 얘기하면 단조롭게 만들거나 가볍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추상에서 떨어져 나간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좀 버려도 되는 것이고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이고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조금 더 나가면 모른 척 해도 되는 것이고 모른 척 해도 되기 때문에 내 눈앞에 나타나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오늘날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돈이 되지 않는 것들은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 돈이면 그만이다. 가장 무서운 규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녹색의 공포라는 이 말 속에는 모든 것들이 무차별적이 된다, 똑같아진다, 단조로워진다. 이 단조로움이 결국은 우리에게는 다양성과 또는 고유성을 제거해버리는, 평준화시키는 이런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발전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근대화라는 말을 제가 조금 다르게 설명하려고 써드렸는데요. 이상은 끊임없이 자기가 최고의 근대인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근데 근대화에 대한 그 의미는 좀 정확히 갖고 있지 못했던 듯합니다. 서양에서 말하는 모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근대하고는 아무 관계가 우리말 근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 새로워진다는 제식으로 새로운 외치기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상이 권태를 느꼈던 것은 성천에서 전근대적인 세계 속에 갇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최고의 모던 보이로 근대의 기수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갇혀 있을 때 권태에 사로잡혔는데, 근데 그가 이해했던 근대는 제가 보기엔 좀 파편화된 근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모더니즘에서의 모던은 새롭다라는 뜻이고, 새로움이라는 것은 중세와 비교해 보자면 신에 대한 믿음이 아닌 것,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신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복 또는 진리 또는 암, 이 모든 것이 신에 대한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었던 시대가 아닌 것, 이것이 새로운 것입니다. 그럼 이 신이 아닌 어떤 것에 근거했을 때 새로움이 되느냐? 뭐 자연에 근거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건 고전 시대가 되는 거죠. 고대가 되는 거죠. 자연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신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것도 아니면 남는 것은 그러면 인간 자신에 근거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성이란 말도 이게 번역어다 보니까 좀 제가 우리말식으로 바꿔놓으면 스스로 따져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기죠. 따지기이거나 깨닫기입니다. 리즌 하면은 뭐 추론하다 이런 뜻인데 따진다는 뜻이고요. 조금 더 따져서 깨닫는 것까지 연결이 되니까 스스로 따져 깨닫기. 그러니까 이성을 얘기하면은 보편 이성이란 말은 좀 안 맞는 표현이 되고요. 이성의 보편성은 말할 수 있지만은 보편적 이성이란 말은 쓰기가 어렵고요. 신적 이성은 보편적 이성일 수 있는데 개인적 이성인 것이죠. 그 개인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이성, 스스로 따져 깨달은 암, 이걸 우리가 사이언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언스는 또 과학이 아닙니다. 사이언스는 우리말로 바꾸자면 증명된 알미야. 그럼 알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음에 대한 것입니다. 주어진 물음에 대한 올바른 대답, 이것이 알미니까 모든 과학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모른다. 무엇을? 왜 모르는가? 그래서 만일 갈릴레오가 지구는 돈다를 알게 됐다면 그가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안다가 됩니다. 우리는 모른다와 우리는 안다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과학에서 말하는, 사이언스에서 말하는 알은 바로 증명된 알미이기 때문에 한 개인이 증명을 하고 나면 그걸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증명의 문제로 바뀌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성적 알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것이 근대화의 핵심입니다. 이걸 수학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근대식 건축 양식으로 보면은 수학적 설계로 설계되잖아요. 그래서 반듯반듯한 이런 모양을 갖춘 것들은 전부 근대식 건축입니다. 그럼 이제 한국에서는 근데 이 근대가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 무슨 새로움을 외쳐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전통으로부터의 새로움이라는 게 스스로 새로움을 찾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서양화입니다. 근데 이 서양화도 잘 살펴보면 실질 내용은 일본화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상도 일본을 거쳐서 유럽으로 가고 싶었던 거죠. 이 근대 본토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과연 올바른 근대화냐? 새로움 외치기에서의 새로움은 바로 인간 자신이 이런 증명된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학화라는 것을 근대화의 핵심으로 보면요. 단조로운 세계, 아까 시계를 잠깐 말씀드렸죠. 계산, 기술, 이것에 의해서 어디까지 이제 모든 것이 똑같아지냐면 상품, 제도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까지도 하이데거는 이것을 평준화라는 말로도 부릅니다. 평준화라는 것은 뭐 태어나면은 이렇게 저렇게 살아서 프로그램이라고도 쓰는데요. 프로그램 사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코스로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규격화라고도 할 수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자기 세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 자기 세계의 상실이 깊은 권태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근대화는 그 근대화가 극단적으로 이루어질수록 자기 상실은 더 강화되고 권태도 더 깊어지는데 다만 이런 깊어지는 권태를 우리가 막아내기 위해서 오락 이런 산업이 끊임없이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기분학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학문 분야를 이제 만들려고 했을 때 이제 갖게 된 일종의 기분의 구조인데요. 여기 맞추다 보니까 아마 이상의 권태가 조금은 오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겨움의 기분 성격을 보니까 두 낱말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어서라는 말과 차라리. 이런 말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저한테는 모든 것이 똑같아지는 이런 그 원인은 결국 어떤 일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조로워진다는 거죠. 더디 흐르는 시간. 이것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바로 지겨움입니다. 지겨움이라는 게 뭐냐면 어서 빨리 밤이 됐으면, 어서 빨리 강의가 끝났으면, 이런 것이 바로 지겹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서라는 말이 되면 어떤 지겨움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서보다 한 단계 더 높아지면 차라리라는 뜻입니다. 차라리라는 것은 아무리 애를 써도 이런 상황의 변화가 도래하지 않게 됐을 때 아이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하고 이 상황 자체가 종결되는 벗어나고 싶어하는 어떤 희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벗어나고 싶다는 것이 벗어나야 한다는 게 아니고 벗어나고 싶다는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벗어나진 않습니다. 근데 재미난 표현 두 가지를 소개한다면은 어서와 차라리를 나타내고 있는 두 낱말 중에 이제 시인과 잘 대비되는 것이 희귀한 겸손을 갖춘 소, 그리고 먹고 잘 줄 아는 시체와 같은 농민. 그다음에 반대로 시인은 암흑 속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시인. 이런 비유들이 비교가 상당히 저한테는 흥미롭게 와닿는데요. 희귀한 겸손이라는 말이 뭐냐면 소가 뿔이 달려 있는데 그 뿔을 써먹을 줄을 잊어버렸다, 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귀하다는 거야. 겸손한 건 좋은데 희귀한 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본래의 어떤 무기, 뿔을 자기가 안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망각하고 있는 소. 만약 그것이 시인이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씻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씻을 줄을 망각하고 있는 상태. 이런 것이 바로 지겨움의 원인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농민의 경우에는 먹고 잘 줄 아는 시체. 먹고 자는 건 잘하는데 뭘 못하냐 하면 결국 미래를 설계하는 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시체, 죽어버린 미래가 없는 삶, 이런 것을 반복하는 삶, 농민과 같은 삶. 반면에 시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암흑 속에서 무서워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과거 현재보다도 미래가 과거 현재와 똑같이 미래도 똑같을까봐 오들오들 떨고 있는 이 시인과 대비해서, 그러니까 실제 이 시인은 권태로울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죠. 그런데 자기가 권태롭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단조로운 것을 이렇게 좀 바꿔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곳이 초록의 공포라고 하는 이 초록이라는 것은 무의미, 암흑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인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상태. 심지어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도 자기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태에 갇혀버리는 그런 경우, 이것이 단조로운 것이다. 시인이 말하는 단조로움이라는 것은 암흑과 같은 것이다. 근데 시인은 바로 그 자신의 의무인 이런 단조로운 암흑과 같은 미래를 내다보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시인은 암흑 같은 미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데거가 말하는 깊은 권태의 기본 규정하고 똑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허에 사로잡혀 있다. 그 무의미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해서 하이데거가 분석한 내용과 시인 이상이 보여준 내용이 아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시인 이상은 지겨움의 시간 성격을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두 낱말로 먼저 표현해 드리겠는데요. 마냥 지루함. 마냥이라는 게 뭐냐? 하이데거의 경우 맨 위에 보면 머뭇거린다와 멈춰선다, 멈춰선 시간. 그리고 나중에 사르트르가 잘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요. 결단의 순간이 유예되고 있는 것. 유예라는 작품까지도 썼죠. 사르트르는. 결단의 순간이 유예되고 있는 것. 결단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은 계속 미뤄두고 있어요. 그럼 내일 하다가 결국은 대학 입시에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체념하게 됩니다. 마냥이라는 게 뭐냐면 이 줄임말입니다. 마찬가지 모양으로. 그러면 그 모양 할 때 그냥 그 모양으로 전양. 이럴 때 이제 양이라는 게 모양이라는 뜻인데요. 마찬가지 모양으로 똑같은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한없이 형태도 있고 시간적인 길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냥이라는 것은 이상에게는 이 단조로움의 상태가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다라는 느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시간적인 표현이죠. 단순한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 시간의 형태화된 시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아주 잘 쓰더라고요. 그다음에 지루함. 지루함은 뭐 이상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기본적으로는 길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되풀이되는 이 단계들이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한 상황이 됐으면 아침이 왔으면은 빨리 저녁이 오고 아침이 또 오고 해야 되는데 아침이 오면 아침이 너무 길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지루함으로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시간 개념으로는 권태의 시간으로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걸 헤겔식의 표현을 좀 쓴다면은 마냥 지루함이라는 것은 punktualitet, 하나의 시점이 점이란 뜻인데 punk트, 점이란 뜻인데요. period. 점이 점점점 해서 빠르게 지나가야 되는데 이 점이 쭉 이어져 버리니까 선이 돼 버렸어요. 근데 이 선이 갑자기 공간이 돼 버리면 이 시간이 안 흘러가 되는 3차원적인 이런 입체가 돼 버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시간이 정지돼 버리게 됩니다. 시간의 공간화가 된 것이죠. 널따란 백지란 표현으로 좀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시간의 흐름이 길어지다 못해 정지해서 멈춰버린
그래서 백지와 같은 상태가 된 이것을 하이데거가 마냥지루함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잡아낸 것 같다. 하지만 중요한 표현은 이윽고라는 말입니다. 이건 제가 아주 감동을 많이 받은 이제 낱말인데요. 이윽고라는 것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어지고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윽고 결과로 시간의 흐름이 그렇게 마냥 지루한 시간이 흘러가다가 단조로운 연속체 시간의 공간화된 형태로 뭉텅 흘러가다가 이윽고 밤이 됐어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죠. 아, 밤이 왔구나. 제가 이제 뭐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겨울을 겨우 기다렸어요. 겨울이 지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원한 겨울일 것 같은데 이윽고 봄이 왔어요. 그럼 봄이 지나가야 되는데 또 봄이 안 지나갑니다. 뭐 이런 거예요. 이윽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근데 시인의 사명이 무엇이냐? 기다리기 불가능한 그런 시간을 되풀이되는 공허죠. 이 지겨움을 끝까지 성찰하는 것이 시인의 사명이다. 그 지겨움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시인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공허한 것에 대한 성찰, 왜 내가 지겨움에 빠졌는가? 자기 삶의 의미를 성찰하는 것, 꿰뚫어 보는 것. 바로 시인은 이렇게 이윽고 방식으로 찾아오는 변화, 빼앗긴더라도 너희들이 들은 빼앗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봄은 빼앗아갈 수 없는 방식으로, 그래도 봄은 온다, 이런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기다리는, 이것이 바로 시인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근데 바로 이런 시인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변화없는 미래, 죽음과 같은 미래, 또는 죽음마저도 잊혀버린 단조로운 시간의 지속, 지겨움의 감내, 또는 그 지겨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그 운명, 그것을 견뎌야 하는 바로 그 일, 그것이 시인에게는 가장 큰 자유의 형벌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윽고라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시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준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지겨움의 이제 까닭이라는 것인데요. 하이데거는 이 부분을 이제 뭐 무의미 정도로 간단히 설명했지만은 이제 이상은 아주 치밀하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편안한 절연 상태라고 잘 설명을 해줬는데요. 일단 압박이나 강요가 없어야 됩니다. 공포도 느끼지 말아야 되고요. 두려움도 느끼면 안 되고요. 외부로부터의 강요도 없어야 됩니다. 일단 삶이 편안해져야 되는 거죠. 편안한 삶, 일상의 나날살이는 편안해야 됩니다. 근데 편안한 일상 가운데서 두 종류의 어떤 절연 상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단조로운 세계에 갇히게 되는 이런 절연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말이 반복이 됩니다. 단조로운 세계에 빠져드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새로운 진정한 가능성, 이 진정한이란 말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기 스스로 정말로 이루고 싶은 자신의 가능성,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결단하지 않습니다. 그건 미뤄둬요. 다음에 하고 미뤄둔 채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을 졸업해야 돼. 그런데 이 논문이 안 써지는 거야. 졸업을 해야 뭔가를 할 수 있는데 논문은 못 쓰고, 논문이 안 써지니까 일단 영화를 좀 봐야 되고, 영화를 보다 보니까 친구하고 놀러 가게 되고, 그럼 다시 돌아와서 논문을 써야 되는데 등등. 그러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은 분명히 저기 있어요. 꿈은 저기 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거쳐가야 할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 단계들을 하는 게 사실 무의미해요. 근데 그걸 해야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본래적인 나의 가능성으로부터 끊겨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가고는 있습니다. 가고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자체 하나하나가 실제로 나한테 의미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하면서 나한테 의미가 정말 있는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그것을 향해 나가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끊겨 있어요. 불발 상태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이런 예감도 갖고 있습니다. 아마 논문 못 쓸 거야. 이런 저는 이제 이것을 그 일제 강점기의 지식인의 태도로 읽어보니까 그 채만식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채만식 알레고리의 대가라고 우리가 많이 이제 쓰고 있는데, 알레고리라는 게 뭡니까? 알로스, 다른 것을 통해서 빗대서 돌려서 말한다. 고레사이는 이제 고발한다는 뜻인데요.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돌려서 말하기, 돌려 말하기, 빗대 말하기 이런 건데, 아니 시인이 이것을 돌려 말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직접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자기가 느낀 전체를 그냥 한 방에 날려야 하는 게 시인인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 말하고 저렇게 돌려 말하고 이런 상황으로 말하는 그 상황. 근데 그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결국 채만식은 글을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럼 과연 이것이 이런 이중적 절연 상태를 잘 나타내 주는 게 아닌가. 그럼 맨 마지막 문장으로 가시면 지겨움이라는 것은 뭐 이상이 말해주는 것이든 또는 하이데거가 말해주는 것이든 똑같은 게 뭐냐면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에 대해서 마음이 졸여지지 않아요. 체념 상태에 도달해 있습니다. 일상은 편안하지만 내 가능성은 멀리 있어요. 마음이 졸여지지 않고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세계에 대한 마음을 쏟는 일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해나갈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마음 쓴도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이런 것도 나한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무의미한 이 시간을 내가 견뎌야 할 때의 기분, 이것을 지겨움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이제 상상입니다. 그냥 만일 지겨움을 극복하려면 어떤 일이 하면 될까요? 듀샹처럼 살면 되겠죠. 뭐 말셀 듀샹이 이제 변기를 전시를 했습니다. $6면 전시할 수 있는데 거부당했어요. 왜냐면 작품이 아니라고 판정을 받은 거죠. 근데 저게 작품인가요? 아닌가요? 이 말을 물으면 우리는 이미 예술 작품에 대한 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이상 새로운 건 없어요. 다 똑같아지는 겁니다. 틀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 틀을 깰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만이 결국은 지겨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두 번째는 이제 말리투도라는 격투기인데요.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태권도는 손으로 얼굴을 때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격투기인가요? 진정한 격투기는 두 가지는 그 처음부터 사실 금지는 했어요. 하나는 깨무는 건 금지. 또 하나는 넘어진 상대방의 머리를 발로 차서 굴리는 거 금지. 이 두 가지는 금지했는데 무엇이든 된다. 이런 새로운 종류의 격투기를 창안해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세계가 주어지면 결국 우리 그 권태라는 것은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무엇이든 다 되는 시대의 천재는 물 만난 물고기와 같지만은 틀에 박힌 예술만 강요되던 시대의 천재는 동물원 호랑이와 같지 않을까. 아마 이상은 그런 숨조이는 현실 속에서 자기가 무엇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지를 설명해 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권태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작품이 고도를 기다리며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나와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구두도 상징성이 크고요. 나무도 상징성이 크고요. 고난을 상징하고 네, 제 지겨움 끝났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꺼주시죠, 이제. 지리우다. 녹화 끄고. 아, 네. 네.